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라크는 4-4-2를 기본 틀로 3하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를 동시에 가동하는 팀으로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박스 장악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후세인은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수비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감각이 뛰어나고 점프 타이밍과 최고 타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공중전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합니다. 바에시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알아마리는 측면 돌파와 정교한 크로스로 후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라크는 1차전에서 비겼던 아쉬움을 끌어안은 채 홈으로 돌아오는 만큼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팬들의 열기가 더해지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UAE는 같은 4-4-2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와 점유를 통해 틈을 만드는 빌드업 성향이 강합니다. 카이우 카네도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침투를 모두 수행하는 플레이메이커이고 수하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알가사니는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은 좋지만 압박이 몰릴 때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UAE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조직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 비겼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플레이가 경직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첫 경기의 연장선에서 누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라크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중원 압박을 강하게 걸고 측면에서 알아마리가 올리는 크로스를 후세인이 꾸준히 경합하며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UAE는 원정 약세와 공중전 부담 속에서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서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역으로 공격 전개가 끊겨 역습 상황도 크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세인의 제공권은 더 확실한 무기가 되고 후반 들어 UAE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종합하면 경기의 구조와 흐름, 심리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할 때 주도권은 이라크 쪽으로 기울 전망이며 이라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사우디와 알제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3-3을 바탕으로 중원 템포가 살아나는 순간 곧바로 전방 침투로 연결되는 직선적이고 속도가 있는 공격을 펼치는 팀입니다. 알브라이카는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빠른 스트라이커로 수비와 골키퍼 사이의 애매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찔러 들어가며 상대 뒷공간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좌측의 알다우사리는 커신을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중거리 슈팅까지 갖춘 자원으로 알브라이칸이 벌려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중원의 알주하이르는 첫 터치 이후 전진 패스 선택이 빠르고 과감해 공격 템포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든든히 수행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삼각축이 맞물리면 측면 오버래핑, 중앙 침투, 컷백까지 다양한 패턴을 단숨에 만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알브라이칸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더욱 위력적으로 살아나며 한두 번 라인을 깨는 순간 그대로 득점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제리는 3-4-3 구조를 기반으로 팀 전체 라인을 앞쪽으로 올려 상대를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려는 스타일입니다. 분해자는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앞세워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고 제루키는 압박과 커버를 병행하면서도 전진 패스로 빌드업 속도를 높여주는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베나선은 전진 드리블과 후방 빌드업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지스타 역할을 맡으며 알제리의 공격 전개는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한 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지만 결국 최종 라인이 전방에 노출된 만큼 뒷공간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알제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프사이드 트랩도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속도형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틈을 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뒷공간 침투와 알제리의 높은 라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입니다. 알제리가 초반에 전진 압박을 강하게 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시 볼을 잃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라인이 미드라인 가까이까지 올라서는 순간부터 알브라이칸의 침투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알주하이르의 빠른 전진 패스, 알다우사리의 좁혀드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알제리 수비진은 오프사이드 트랩과 뒷공간 케어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굳이 전반부터 라인을 높일 필요 없이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며 전환 타이밍만 잡아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알제리는 라인을 올리고 싶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피드를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간격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두 번 알브라이칸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VAR 판독에서도 유효한 골로 인정될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 장면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득점한다면 알제리는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강행해야 하고 그 순간부터는 뒷공간이 더욱 크게 열려 추가 실점 위험까지 커지는 전형적인 역습 구도가 반복될 것입니다. 전술적인 상성과 흐름,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요소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알브라이칸의 라인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사우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와 에스토니아입니다. 키프로스는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전방에서는 직선적으로 흔드는 침투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카쿨리스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세컨드볼과 연계해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최전방의 앤더슨 코레이아는 수비 뒷공간 공략에 능한 공격수로 수비 라인이 살짝만 흔들려도 빠른 속도로 간격을 파고드는데 특화된 자원입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미리 움직임을 시작해 수비수의 등을 따내는 플레이가 특히 위력적이며 그의 돌파는 키프로스의 공격 패턴 전체를 살아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원의 키리아쿠는 1차 볼 배급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안정적이며 측면 미드필더들은 폭넓은 움직임과 순간적인 중앙 침투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키프로스는 단순히 측면 크로스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짧은 패스로 박스 안쪽을 파고드는 정교한 공격 패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이 공격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라인을 시험하며 전진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4-2-3-1을 바탕으로 낮은 블록을 형성해 버티는 축구를 선호하지만 수비 라인에서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단점이 노출됩니다. 센터백들은 정적인 위치에서 수비하는 데에는 익숙하나 한 번 등을 돌리면 빠른 공격수를 따라잡기 어려워 뒷공간 케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사피네는 원톱으로서 버티는 능력이 좋고 카이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팀 전체의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상황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루메치는 활동량이 많지만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수비 블록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타입이라 전진 템포를 높여주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토니아의 수비는 조직력은 괜찮아도 속도 싸움에서는 명확한 약점이 존재하며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는 반복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전술적 상성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속도 vs 느린 수비 대응이라는 명확한 구도로 흘러갈 여지가 많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라인을 내려 안정적으로 버티더라도 순간적으로 등을 돌려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코레이아의 스피드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키프로스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며 초반부터 중원 압박 강도를 높여 에스토니아를 낮은 위치에 묶어두면서 뒷공간 침투 빈도를 높여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카쿨리스는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코레이아의 침투 루트를 열어줄 것이고 키리아쿠는 전진 패스로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에스토니아가 90분 동안 속도 차이를 얼마나 버티느냐인데 현재 구조상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번 뒷공간이 열리면 같은 장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높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키프로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치업 자체에서 홈팀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이며 키프로스가 압박과 침투 패턴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키프로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4-2-3-1 구조를 바탕으로 두터운 더블 볼란치 위에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를 배치해 측면 폭을 넓히며 경기를 전개하는데 이 두 윙어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게 파고들며 상대 풀백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을 맡는 그레고리치가 움직일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는 빠른 스텝과 직선적인 침투를 활용해 사이드 라인을 흔들고 낮게 깔리는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에 양질의 볼을 공급하며 오스트리아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중원의 더블 볼란치는 세컨드볼 회수와 안정적인 빌드업 재전개를 통해 같은 공격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주며 홈 경기 특성상 라인을 더욱 높게 유지한 채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지속해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반면 보스니아는 4-3-3으로 중원에서 어느 정도 볼점유를 노리지만 전개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측면과 중앙이 쉽게 불균형해지고 라자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도해도 크로스 선택이 들쭉날쭉해 공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카피키오니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나 팀 전체의 전진 속도가 더뎌 고립되기 쉬운 구조에 놓이며 수비에서는 풀백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 커버가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 커 오스트리아의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보스니아가 중원 블록을 유지하며 버틸 여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스트리아의 측면 공세가 누적되고 박스 안에서의 타깃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차 홈팀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균형을 깨뜨리는 쪽은 더 세밀한 측면 조합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을 갖춘 오스트리아가 될 전망이며
오스트리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슬로베니아입니다. 스웨덴은 3-5-2 구조를 기반으로 볼이 위치한 구역마다 과감하게 인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이 흐름 속에서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교한 운영을 가져갈 것입니다. 리그레는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압박과 침투를 모두 수행해 세컨드볼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폭넓은 패스로 상대 블록을 넓혀놓으며 템포를 통제합니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박스2 박스 성향으로 포켓 공간에 자주 침투해 공격 흐름을 이어주는 핵심 자원으로 이 세 명의 조합은 스웨덴이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점유를 이어가는 패턴을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홈 경기라는 이 점까지 더해지면 스웨덴은 전반부터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슬로베니아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경기 양상을 초반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4-2-3-1 속에서 더블 볼란치를 기반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려 하지만 이선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전개가 쉽게 끊기며 압박 탈출도 부드럽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보입니다. 크라머는 제공권과 연계의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지만 팀의 템포가 느려 고립되는 상황이 많고 베르비치는 개인 돌파는 강점이 있으나 볼 주변 인원수가 부족할 때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동유럽에서 북유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 부담이 경기 후반 집중도와 스프린트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스웨덴의 밀집 압박과 수적 우위 전술을 상대하기에 체력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경기는 스웨덴이 볼이 몰리는 지역에 강하게 인원을 투입하며 점유를 장악하고 중원과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 공략해 흐름을 가져오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순간적인 역습은 노릴 수 있으나 지속적인 점유와 탈압박에서 밀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이동 피로까지 더해진 간격 붕괴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홈팀 스웨덴의 우위가 선명해지는 구조로 보이며 스웨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북마케도니아입니다. 웨일즈는 5-4-1 구조를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세우고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한 채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팀으로 윌슨의 정확한 킥과 전방에서 속도를 살리는 브룩스 존슨 조합이 전환 상황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웨일즈는 공을 탈취하는 순간 윌슨을 거쳐 브룩스와 존슨에게 빠르게 패스를 연결해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파이브백 구조 덕분에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3-5-2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을 전술적 무기로 삼지만 이 강점이 오늘 경기에서는 약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알리오스키가 전진하는 순간 생기는 측면 뒷공간은 브룩스가 가장 좋아하는 침투 코스이며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높은 최종 라인 뒤로 넓은 공간이 열려 존슨의 직선 돌파가 그대로 기회가 되는 구조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전진 압박을 유지하는 만큼 공격적으로는 트라이코브스키와 바르디의 슈팅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온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수비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부담이 크고 그 틈을 웨일즈가 역습으로 공략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북마케도니아의 압박 간격은 벌어지고 체력 소모도 누적되지만 웨일즈는 파이브백으로 안정감을 유지한 채 브룩스와 존슨에게 맞는 상황만 기다리면 되는 흐름이라 경기 양상이 점점 홈팀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라인 관리,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면 웨일즈가 안정적인 블록으로 버티며 상대의 전방 압박을 역습 기회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고 득점 기대값 또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일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입니다. 스코틀랜드는 4-4-2 구조를 기반으로 홈에서 라인을 촘촘하게 정리한 뒤 중원 압박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틀어주는 팀으로 길모어의 빠른 전진 패스와 맥젠의 방향 전환 침투가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아담스는 전방에서 등지기와 압박을 병행하며 상대 센터백을 계속 끌어내고 길모어와 맥긴이 번갈아 위치를 바꾸는 움직임은 중원 싸움에서 세컨드볼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스코틀랜드는 한 번 라인을 내린 뒤에도 다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해 중원 템포를 흔드는 방식으로 홈 경기에서 더 과감한 경기 운영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반면 덴마크는 4-2-3-1로 점유 기반 전개를 지향하지만 최근 A매치에서는 더블 볼란치의 위치 교환이 불안정해 전환 과정에서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고 짧은 패스 미스가 반복되는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에릭센의 킥 퀄리티와 돌베르의 박스 장악력, 비어레스의 침투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원 전환이 흔들리는 순간 뒷공간 커버가 통째로 늦어지는 문제는 스코틀랜드의 압박 구조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에는 덴마크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으나 스코틀랜드가 한번 중원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순간 길모어의 볼 탈취와 맥긴의 빠른 침투가 결합해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젖히는 장면이 이어지며 흐름은 점차 홈팀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후반으로 갈수록 스코틀랜드의 활동량과 투지가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만들며 덴마크의 전환 커버 미스는 더욱 크게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압박 구조, 장기전에서의 체력 싸움을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스코틀랜드가 흔들리는 덴마크의 중원 전환을 정확히 공략하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불가리아와 조지아입니다. 불가리아는 4-2-3-1 구조를 유지하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빌드업 초반부터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며 니콜로프와 페트코프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전진 패스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롱볼로 탈출하는 장면이 잦은 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밀려 페널티 박스 앞까지 수세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실수할 때마다 전환 수비가 늦어 역습을 그대로 허용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4-3-1 구조 속에서 로브자니제를 중심으로 한정교한 압박 타이밍과 템포 빠른 역습 패턴을 강점으로 삼으며 굴리아슈빌리의 넓은 움직임과 퀼리탈리아의 측면 침투가 빌드업 압박과 역습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해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불가리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등을 치고 공을 받는 순간 압박을 시작해 첫 패스 방향을 차단하고 탈취 직후 로브자니제의 전진 패스와 퀼리탈리아의 침투를 결합해 단 3번의 패스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전형적인 빠른 전환 구조를 다시 한번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가리아는 홈에서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빌드업이 막힐수록 더블 볼란치의 실수가 늘어나고 전환 수비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압박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흐트러지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불가리아의 중원 간격은 더 벌어지고 조지아는 미드존에서 인터셉트와 세컨드볼 회수의 주도권을 쥐며 역습 효율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구조와 압박 전환 디테일을 모두 고려하면 불가리아보다 조지아가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전망이며 조지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